자, 포상금 269페이지 볼게요. 자,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요래되어 있죠. 그죠? 수사기관 뒤에 신고센터 하나 더 넣으세요. 신고센터가 오늘 한 거 있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겁니다. 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봐야 되는 게 두 개인데 꼭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고발해도 지급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이제 그거 보셔야 돼요. 자, 포상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박스 안에 포상금 신고나 고발의 대상입니다. 자, 신고 대상을 보면은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것 무등록자죠. 자, 한마디로 무등록자. 무등록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들어갑니다. 자, 제일 못하게 하는 거고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등록증이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 양수받은 자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이에요. 자, 4번 좀 이따 별도로 할게요. 5번에 오늘 제일 처음에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해죠. 교란행위. 우리 교재에서는 5번, 4번하고 5번은 빠져 있어요. 우리 교재가 만들고 나오고 난 뒤에 법이 개정되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미끼 광고하지 마라 이런 거 있었죠. 그 교란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게 교란행위로 들어간다고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는 오로지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죠. 금지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닌 것은 교란행위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란행위는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는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3년에 3천이죠. 그러면은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니까 3년에 3천이에요. 등록제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받은 자 형벌 물어볼 때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1년에 1천이에요.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3년에 3천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자, 요 중에서 4번 제가 질문을 두 개를 해볼 때는 어느 게 들어가는가 봐보세요. 자, 기업공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올해는 등록번호도 들어간다 그러죠. 그거 위반했다. 아니면은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형벌의 대상이죠. 그러면 기업공개사든 아니든 인자 아닌자 구분할 때 아닌자가 위반은 벌이 크죠.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여기에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표시 광고했다. 요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요거 1년에 1천이에요. 그죠? 자, 포상금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된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죠? 또 하나가 형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으로 하는 것 전부 다 1년에 1천이죠. 그건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조금 너무나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3년에 3천이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다음 주 되면은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다 할 겁니다.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에 1천 줄까요? 3년에 3천 줄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는 3년에 3천이죠. 그럼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얼마 주면 좋겠습니까? 자, 그럼 시험 지문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나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 했다. 그러면은 컨닝 할 때 컨닝 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행위 했다. 그거 안 좋죠. 그죠? 그런데 부정행위 하고 합격하는 게 좋다. 안 하고 떨어지는 게 좋다. 하고 합격하는 게 좋죠. 그럼 다른 말로 컨닝이라는 것은 더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열렬한 의사 표시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근데 옛날에는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이 제일 대표적인 게 책상에 적는 거죠. 근데 책상에 적으려면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죠. 그죠? 제가 시험 칠 때만 하더라도, 자기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교실에서 시험 치면 앞문, 뒷문이 나오죠. 앞문, 뒷문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수험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친다는 것은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죠. 그죠? 그러면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30번까지 친다 합시다. 여기가 앞문이에요. 앞문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번 주겠습니까? 저기서부터 1번 주겠습니까? 여기서부터 1번 줍니다. 근데 딱 들어가니까 책상이 한 7개 정도고 나머지 뒤쪽으로 쫙 밀려 있다. 7명밖에 안 앉죠. 그럼 자기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자기 앉으면 되죠. 그죠? 제가 시험 칠 때는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근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뭐 적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자마자 아무 자리에 앉았는데 책상 비열을 이제 시켜줘요. 몇 번 얘기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시험 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책상을 들었다가 놨다가 책상을 가지고 갈지도 못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 안 그래요. 무작위로 안 씁니다. 무작위로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책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순번대로 앉는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책상 배열을 다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 놓은데 이거 의미가 없죠. 적어 놓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책상에 적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래 하면은 학원에서 또 뭐 컨닝하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컨닝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이야기는 끄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결론은 컨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적을 시간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꼭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르겠다. 쪽지를 가져가죠. 자, 문제는 쪽지가 발각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적어놓은 거 왜 적었습니까? 하면 뭐라 하면 됩니까? 내가 적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 되죠. 그 시간에 내가 적은 거다 아닌 거다 이거 가져갖고 뭐 필체 뭐 확인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쪽지가 발각되면은 문제가 되죠. 부정행위 몇 년 동안 시험 못 칩니까? 5년 동안 시험 못 치죠. 그럼 적었으면 쪽지 호주머니 넣어야 되죠. 간략한 사람은 쪽지 적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시험 못 칩니다. 너가 왜 적었습니까? 내가 적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 아까 적은 거 같은데 쪽지가 어디 갔지? 호주머니 한번 봅시다. 이러면은 와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신경 써갖고 시험도 못 칩니다. 그럼 쪽지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삼켜야 되죠. 007 첩보 영화다 이거. 삼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에 사람이 아까부터 개인이 기분 안 좋게 보고 이러더라. 그 사람 옆에다가 슬쩍 던져놓으면 되죠. 그 부정행위 하면은 안 좋죠. 그죠? 그런데 부정행위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공법 5분 문제를 풀고 있어요. 모르겠다. 그럼 처음에 풀다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 그거 보는 거 아니죠. 내가 다 풀고 난 뒤에 하죠. 그럼 내가 뭐 공법을 하는데 보려고 그러면은 왼쪽 사람 앞에 거는 잘 안 보입니다. 시험지가 왼쪽에 가 있죠. 그러면은 오른쪽 앞에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시험지가 왼쪽에 가 있죠. 그 사람 걸 봐야 되는데 그 사람 거는 공법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 거 다 풀고 컨닝하기로는 쉽지는 않죠. 컨닝하는 거는 과목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는 컨닝하는 게 좋아요. 때로는 한 과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과목이겠습니까? 그런데 공법은 여러분들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공법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법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법을 점수를 많이 받기는 어렵지만 과락을 면하는 건 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공법은 통째로 하면 안 되고 포기를 한다는 말은 점수가 작아야 되죠. 점수가 작은 과목에서 포기한다는 말은 등기법 아니면 세법이죠. 그러면 지적법은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요. 이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기법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은 아무 데나 번호 치는 것보다는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가 앞에 사람 이쪽에 사람들 책은 이거 보고 있으면 눈동자 저기만 보고 있다가 1번 치면은 1번에 답지만 1번 하는 게 아니고 시험지에도 1번 치죠. 1번 치면 나도 1번 치고 2번에 3번 치면 나도 2번 3번 치고 4번 넘어가면은 그 사람 4번 모르는 것 같다 나도 넘어가고 그래가 하는데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죠. 과목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과목을 포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과목에서 평균 60점 될 수 있도록 올려야 돼요. 시험 칠 때 내가 치면서 저거 시험 컨닝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그죠? 그럼 현실적으로 말해가지고 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1년에 1천 주든지 3년에 3천 주려면 판사 앞에 세워야 되죠.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을 공소 제기한다고 표현합니다.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럼 판사 앞에 세우세요. 이 사람 컨닝했으니까 벌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벌 주는 거 아니죠. 검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지 판사가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판사 앞에서 당신 시험 칠 때 컨닝했죠. 이러면 뭐라 하면 됩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럼 검사가 하는 말이 내 아는 사람이 당신 뒤에 앉아서 시험을 쳤는데 당신 눈동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늘 그래 했다 하던데 이러면 뭐라 해야 돼요?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눈동자가 이래 갔느냐 저래 갔느냐 그거 어째 보입니까? 그러면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봤대요. 시험 칠 때 고개를 숙여놓고 눈은 저쪽으로만 쫙 보고 있더라. 그러면은 그때 내가 사십기가 조금 있었다 이러면 되죠. 다른 말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다는 말은 벌을 줄 수 있다 없다?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문에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에 1천에 해당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3년에 3천에 해당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는데 형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말은 요거는 보상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보상금 대상이 안 된다. 왜 이건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세를 등록한 자는 3년에 3천으로서 보상금 대상이 되죠.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한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들으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제일 밑에 포상 금액 볼게요. 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자, 이래 했는데 자,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입니까? 50만 원 이내로 합니까? 자, 50만 원 이내로 한다라면은 2만 원 지급해도 되죠. 그러면은 갔다 왔다 차비하고 밥값도 모자라니까 손해보죠. 그죠? 신고 안 하겠죠.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죠. 그죠? 자, 100분의 50 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에서는 요즘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요즘 뭐 재난지원금 이런 말이 많죠.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지사든 이재명 씨가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을 했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가 먼저 지급을 하고 생색을 내고 싶겠죠. 경기도에서 지방 먼저 지급하는 거 정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생색 내니까 내가 먼저 지급하기로 하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지급한다? 지급을 못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돈으로만 합니다. 말 잘 들으면은 많이 줍니다. 말 안 들으면 작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분의 50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100분의 50이라면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말 잘 안 듣겠죠. 그러면 100분의 50 이내다 말을 잘 들으면은 100분의 50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100분의 1 줄 거고.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죠. 그죠? 그런데 이게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놓은 적도 있었어요.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 아니죠. 그죠? 일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왜 시도지사도 아니고 협회도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하느냐면은 그럼 아까 한 건당 50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 50만 원 지급은 누가 합니까? 아까 등록가치에 지급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형벌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은 여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공개사법 할 때 포상금 나오는데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 개념은 똑같아요. 포상금을 지급하려면은 지급할 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상금 지급은 등록가치에 한다 그랬죠. 이거 받아갖고 벌금은 받아가 누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은 등록가치에 지급해라 말이야 맞죠 그죠? 그래서 누가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요건 볼게요. 자, 포상금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가치나 수사기관 또는 아까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 대해서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물론 틀리게 나올 건 없지만은 행정관청에서 무등록자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하고 난 뒤에 신고를 했어요. 그 포상금 지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죠? 그러면은 포상금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는 고발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공소 제기한다는 말을 줄여가지고 기소라 그래요. 쉽게 해서 판사 앞에 세우는 것을 공소 제기를 합니다. 판사 앞에 세워야지 돈이 나오죠.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다 하는 말은 말 뜻으로 보면은 아까 무등록자는 포상금 대상이 되죠. 자, 무등록자를 신고를 했어요. 그럼 공소 제기해야 되는데 무등록자가 도망을 갔다고 가정합시다. 판사 앞에 못 세우죠.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판사 앞에 세워 가지고 이 사람 무등록자는 거 벌 주세요 할 수가 없죠. 공소 제기하는 것을 잡힐 때까지 유예시켜야 되겠죠. 말 뜻은 이랬지만은 액면적인 말 뜻은 이랬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말이 아니고 기소유예가 뭐냐면은 자, 검사는 벌을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판사는 적정하게 벌을 주겠죠. 자, 그런데 검사가 이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얼마만큼 벌을 주세요 하는 게 형을 구한다. 판사에게 이렇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형을 구한다고 구형이랍니다. 검사가 이 피해자한테 판사 보고 이 사람한테 징역 10년 때려 주세요 하는 것을 구형이라 그래요. 그럼 판사는 예를 들어서 징역 5년 내렸다 선고한다 이럽니다. 선고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 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징역 1년밖에 안 줬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거 없습니다. 징역 5년 구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검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 입장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벌 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 입장에서는 제일 골치 아픕니다. 어느 정도 치명적이냐면은 검사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자, 그럼 벌이 있으면은 제가 있으면 벌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있다고 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는 그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조금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면은 이제 죄 안 짓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한번 봐줄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판사라 하더라도 이거 봐줄 것 같다. 무죄 판결을 내릴 것 같다 싶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럼 공소 제기했어요. 근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자기만 손해죠. 검사만 손해죠. 그죠? 그런 것들 공소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쉽게 해서 공소 제기해야 되는데 검사의 입장에서 봐줘가지고 공소 제기 안 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죠.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 제기 안 했다는 말이죠. 지급 안 하죠. 무혐의 처분했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혐의 처분했다는 말은 검사가 조사를 하다 당신 죄가 없네요. 집에 가세요. 공소 제기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무죄 판결은 누가 내려요? 판사가 내리죠. 공소 제기했죠.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한다. 그죠? 그거 조심하세요. 자,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자, 그다음에 포상금 재료의 지급 절차. 제일 오른쪽 페이지 재료의 2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게 제출하겠죠. 그럼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요. 지급 결정일로부터 등록관청이 지급하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럼 여기서 앞에 뭐가 있냐면은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하죠. 그럼 등록관청은 마음대로 지급하면 안 돼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데 요게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지문이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나올 때 그 2개월은 의미가 없는 숫자였습니다. 1개월에서 틀린 숫자 아무거나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개월 아니라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은 2개월 아니라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공부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을 먼저 했죠. 첫 번째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금을 두 번째 하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상금을 첫 번째 했다는 말은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번째 했으니까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물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직 이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까 지급 신청을 받았죠. 등록관청은 지급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아니죠. 그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아니라 하는 것도 같이 받으세요. 자, 그 밑에 포상금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건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들어왔다. 여기 1번, 2번이면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 어느 게 같이 왔다는 말입니까? 1번이 같이 왔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면 50만 원씩 각각 50만 원 지급한다. 5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 나눠주죠. 아까 한 건당 50만 원이라 했죠. 물론 여기 미리 배분 방법을 결정하면은 결정한 대로 지급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입법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하고 어른이 같이 신고나 고발했다고 가정합시다. 합해서 50만 원 받죠. 그죠? 그럼 애는 10만 원, 어른 40만 원.
어른이 애보고 하는 말이 10만 원 가지고 친구들 까자 사면 배부르겠지. 그럼 애들 뭘 하겠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배부르면 40만 원 가져간 놈 배 터지 죽겠네. 적절하게라는 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균등하게 배분한다. 줄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균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에서는 균등하게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균분한다라고 지문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는 말은 따로따로 왔다는 말이죠. 따로따로 왔다는 말은 당연히 누구에게 지급해야 된다? 제일 먼저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최초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하면, 고발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이거 자주 틀리게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사건에서 두 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을 때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틀렸죠. 그런 식으로 틀리게 자주 나왔어요. 자, 그런데 포상금은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각각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한 문제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한 문제가 나온다 하는 말은 답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내용은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포상금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할게요. 자, 포상금 보셨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 그 다음에 형벌, 과태료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 같이 보려면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질 거예요. 오늘 4월달 첫 수업이죠. 그죠? 첫 수업은 길게 하는 게 좋다, 짧게 하는 게 좋다.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대신에 뭐는 해야 된다? 복습은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시험 친 거 똑같은 문제를 95점 받았다는 그 이야기 했죠. 그죠? 95점을 받았는데 이랬답니다. 학원에서 실제로 같이 해갖고 같이 공개적으로 점수를 매겼대요. 처음에 그래서 물론 작년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95점 나오면은 요번에 처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겠죠. 그죠? 놀랍니다. 그러니까 술도 한잔 마시러 가고 이랬대요. 가가지고 형님 공부를 어찌하길래 이 점수가 나옵니까? 중개사법은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할게요. 저 수업 끝나고 나면은 복습하죠. 그 복습하는 것을 매주 전체를 한 번을 다 듣는답니다. 배속을 조금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하면은 오늘 촬영분 나오죠. 그죠? 오늘 촬영분 하면은 오늘 복습하는 시간이 언제 되면은 복습한다. 그거 적어 놓고. 그 복습하는 것만 쭉 보면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은 끝난답니다. 전체죠. 그러면 전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듣는 거예요. 까먹고 이런 거 없죠. 그래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거 이런 것들 자주 들으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복습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지치죠. 그죠? 이 강의실에서 복습할 때 누가 제일 지치겠습니까? 제가 제일 지칩니다. 제가 제일 안 하고 싶어요. 학교 나가지고 합격했다고 선물을 엄청나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나가면 모른 척 합니다. 그런데도 이 복습하는 거 보면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되죠. 자, 오늘 제일 처음인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였어요.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오로지 금지 행위로만 규정이 되어 있죠. 금지 행위 중에서 3년에 3천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 행위 중에서 부당 단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지 행위 중에서 요 전부 다 업무 방해죄. 자, 여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 행위인데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국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한다 그랬죠. 한국감정원에게. 그러면 감정원에게 신고센터에 누가 신고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치를 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받은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조사 및 조치해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조사 및 조치를 했다. 그러면은 신고센터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센터는 국장에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국장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 날짜 헷갈리지 마세요. 그 날짜가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국장에게는 끈끈이 갑니까?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것은 10일 이내. 그런데 신고센터에서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그런데 이거하고 저 앞에서 그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국장이 가는 게 1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놓으면 같이 헷갈리니까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신고센터가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받았는데 명백히 거짓이더라. 또 하나가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을 안 하더라. 또 하나가 한번 신고 받은 건데 다른 추가 자료 없이 또 신고했더라. 끝난 건데 또 신고했더라. 이 내용은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종결할 수 있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했죠.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기로는 중개계약 체결은 발생하지만 거래계약 체결되어야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판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중개계약 체결할 때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유상계약이다. 그럼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다 하는 말은 중개계약 체결할 때 유상임을 명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중개보수는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받을 수 있죠.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었다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공개사의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받을 수 없죠. 그죠? 얼마 전에 우리 학원에서 합격하신 분이 질문이 왔어요. 저는 그 질문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안 해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문자가 왔고 굉장히 급한데 전화를 좀 해달래요. 그때 제가 굉장히 급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공동 소유였대요. 공동 소유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잔금 지급을 하려고 또 보니까 둘이서 이혼을 해가지고 남편 소유로 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위장이혼이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바뀌었다, 물건이 바뀌었다, 요거 정정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는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그럼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앞에 그 계약 해지시켜야 되죠.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 하니까 별도로 신고를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시 신고했는데요. 그놈을 이제 퇴수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앞에 계약을 해지해야 되죠. 계약 해지하는 거 며칠 이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해지하는 것도 확정된 날보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과태료 받아요. 그것 때문에 과태료 받는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어디 가니까 과태료 준다고 하더라. 제가 속으로 하나씩 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급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말꼬를 잡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고 난 뒤에 별도로 또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신고를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앞에 해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받죠.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조정구역이 아니었는데 조정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죠. 은행에서는 안 된대요.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융자해 주는 건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데 제가 방법이 없죠, 그죠? 과태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어떻게 낸다 하더라도 근데 다시 신고를 한다면은 다시 신고해도 신고하는 날짜가 넘어갔어요. 그것도 과태료 내야 되죠. 근데 이걸 왜 이래 했느냐 하니까 상대방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이유로 해갖고 편법으로 이혼을 해라고 했대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상대방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를 해결해야 되지 중개사무소 해결이 안 될 거를 해결한다고 해봤자 몸만 피곤하고 안 돼요. 이건 해결을 못합니다고 손을 놓으세요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가 자꾸만 하길래 중개사 보수 안 받았죠. 보수 안 받았대. 안 받은 거 보수 받으려고 자꾸 가는데 가봤자 안 돼요. 이건 이것을 놓으세요. 자, 이런 거 보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래계약 체결했죠. 기획공개사 기칙사유가 아니죠.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보수 달라면 안 주겠죠. 소송은 받을 수 있어요. 거래계약 체결되면 보수 받을 수 있다. 거래계약 체결되고 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돼도 받을 수 있다. 기획공개사 기책사유라면은 받을 수 없다. 이래야 되겠죠. 자, 중개보수율, 한도액 실비 나타낼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한다 그랬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그 시도조례가 중개사무소하고 중개대상물 다르다면은 그 시도조례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할까요?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 할까요? 하나만 이유자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분사무소는 절대 주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그럼 그 시도조례를 정하는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범위라는 게 매매나 교환은 천문의 9, 임대차는 천문의 8이죠. 주택 외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는 전부 다가 천문의 9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대신에 소형 오피스텔, 전용 입식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매매나 교환은 천문의 5, 임대차는 천문의 4 이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한다. 자,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 외로 보느냐 할 때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는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으로 보죠. 즉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한 건축물로 있을 때 면적이 큰 거로 보죠. 대신에 면적이 똑같다면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은 주택으로 봅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어쩌고 했죠 그죠? 동일 몇 번 나와요? 3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일어났을 때 매매에 관한 보수만 정한다. 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보수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 거래금액은 매매일 때는 매매 가격, 전세일 때는 전세금인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일 때 제일 중요하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계산해가지고 이게 5천만 원 미만이면은 5천만 원보다 1원이라도 작으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이게 제일 많이 넣은 거예요. 교환일 때는 두 개 다 더합니까? 평균합니까? 큰 거 합니까? 작은 거 합니까? 큰 거 하나만 고액부동산 가입을 한다. 분양권일 때는 절대 분양 대금에다가 프리미엄을 다는 거 아니죠. 그죠? 이미 지급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다한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분양은 팔 때 받는 가격과 똑같아요. 분양은 팔 때 받는 가격으로 한다. 그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계산 문제는 꼭 나오죠. 그죠?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 아니면은 조례 절대 보면 안 되죠. 밑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 코피하고 들어가세요. 일반인이 받냐 쌍방이 받느냐 확인해야 되죠. 주택일 때는 한도액도 확인하는데 그 한도액은 일반인이 받는 한도액이에요. 물론 기업공개에서는 중개보수뿐만이 아니고 실비 받을 수도 있죠.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는 어린에게, 예치시 필요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어린에게 받을 수 있다. 자, 공개사 협회에서요. 자, 협회 앞부분에는 협회와 관련된 건 전부 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나중에 공제사업도 비영리입니다. 사단법인이니까 우리 공제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등기라는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꼭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설립 절차에서 발기인총회, 발기인 세자니까 몇백 명, 300명 이상.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걸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하는데 창립총회에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는 멀어서 못 온다고 그랬죠.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그 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리고 300에서 600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총회 의결사항은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라면은 15일 이내에 보고하면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태료에 이거 보고를 며칠 이내에 보고 안 했다고 벌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협회 설립할 때는 국장에게 인가 받습니다. 허가주의를 택한다 아니다, 그죠? 그런데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회는 성립한다 이러면 틀리죠. 법인이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설득별지에 둔다는 규정이 없어졌으니까 그래 너무 틀렸어요. 자,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할 때 부산이니까 시도죠.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에 두는 지부는 시도사에게, 지군구에 두는 지회는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신고받은 시도사나 등록가칭을 하더라도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지도감독할 수 없다. 협회든 지부든 지회든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도에 지부가 있는지 어느 시군구에 지회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죠, 그죠? 모른다 신범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 들어가면 안 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협회의 고유 업무 수탁 업무로 나누는데 고유 업무에서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대신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공개서를 대상으로 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회원을 대상으로 나오죠. 그중에서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예요. 그럼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공개서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법인인 기업공개서는 절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법인인 기업공개서가 겸업할 수 있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은 협회의 업무는 아니다, 그죠? 자, 수탁 업무로 들어가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들어가고 시험에 관한 업무가 수탁 업무로 들어갑니다.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물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 할까요? 100분의 20 이상 할까요? 100분의 10 이상이죠.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럼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을 했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 공시하는 것, 매 회견도 종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뀐다고 했죠. 3개월 이내 기업공개사에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에게 공시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니까 틀리게 나올 건 없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한마디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그건 국장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 원장이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그럼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오이지 마세요. 협회 둔다.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안 되죠. 둘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협회에 둔다. 두자가 중요하다. 두자가 중요하니까 위원은 2명. 말은 안 되죠. 20명 가부동수에서 의견 안 될 수도 있으니까 1명 빼가지고 19명 이내로 한다. 임기 두자니까 2년. 임기 2년은 두 번째 나왔죠. 두 번 할 수 있죠. 다른 말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수수료 내는 거 한마디로 도장 찍어서 받는 거 수수료 내죠. 도장 찍어서 받는 거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개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개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개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그런데 수수료 얼마인가 모르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냅니다. 그러면은 지문에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수수료 내는 게 아닌 게 뭐냐?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없죠. 그거는 도장값 내기는 내야 되는데 이미 시험 응시할 때 이미 냈어요.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수수료 안 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문에는 안 났는데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안 냅니다. 지정 신청하면 지정서 받죠, 그죠? 그거는 수수료 안 내는 이유가 전속중개계약 이거 맞는 거 보세요. 2달 전에 한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는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하여야 한다. 맞죠? 다시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개사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핵심은 일간신문을 찾는 거예요.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다툼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일간신문 빼고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갈수록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정받은 데가 공개사 협회 지금 합병된 거죠. 거기에 각각 2개가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합병대가 하나밖에 없죠. 아시아나 한국감정은 지정받았는데 실제는 안 한대요. 지정받은 데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공개해서 협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면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지정 신청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장관은 갈 때마다 잘해줄게 지정 신청해라. 잘해줄게 지정 신청해라. 누가 지정 신청했어요. 그럼 지정 신청하면 나중에 지정서 내주려고 그러면 도장 찍어야 되니까 돈 들어야 되겠죠. 올 때마다 나한테 잘해줄게 지정 신청해라는 거. 지정 신청하는 순간부터 돈 달라 그러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안 할란다 할 수도 있죠.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는 규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또 하나가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개교부 신청하는 것을 누구에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자, 마지막으로 포상금 했죠. 자, 등록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그러면 포상금 신고나 고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형벌의 대상이 돼요. 형벌의 대상이 아니면 포상금 대상이 안 되죠. 형벌의 대상이라고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못하게 하는 것 무등록자, 거짓이나 포장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이거 3년에 3천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록자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 받은 자 1년에 1천이에요. 그런데 추가된 거 있죠, 그죠? 추가된 것 중에서 기업공개사 아닌 자 중개업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했다. 요거 1년에 1천이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첫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한 거 있죠. 그죠? 요거 3년에 3천이죠. 자, 요게 포상금 신고나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 이내로 한다. 50만 원으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그죠? 그러면 포상금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신고나 고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하는 거 아니죠. 무혐의 처분했다. 공소 제기 안 했다는 말에 지급하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되는 게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죄 판결 받았다 판사 앞에 세우죠. 공소 제기했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상 등록관청에 포상 그래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불기소 처분에다 지급 안 하죠. 그래서 제일 앞에 뭐라 했냐면은 등록관청은 누구에게 신고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등록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합니다. 등록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요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문제 있죠? 문제 있으니까 1개월 이내입니다. 물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2개월 이내요. 그 시기는 물론 다릅니다. 여기에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나 고발했다. 같이 왔다. 따라왔다. 같이 했으니까 균등하게 배분한다. 물론 배분 방법을 별도로 정해놓으면 정해낸 대로 배분해 주겠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었다. 같이 왔다. 따라왔다. 따라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꼭 복습하는 거 이것만 꼭 하십시오 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습은 해야 되죠. 그죠? 복습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듣는 게 좋아요. 초반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듣는 게 좋은데 거기 어느 정도 숙달되면은 복습하는 내용만 계속적으로 하면은 저번 주 2달 전에 한 것도 내 거 되죠. 복습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그죠? 근데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철칙이 있어요. 중개사법 시험을 아까 그 친구가 95점 받았어요. 2차 과목에 다른 거 칠 때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범하게 치겠습니까?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죠. 과락만 면하면 합격한다.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가 치는 사람은 견도를 치도 더 잘 맞습니다. 중개사법 점수 안 나오면은 합격 못 합니다. 그죠?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맞는 게 좋습니까? 반나절 공부해가지고 2문제 맞는 게 좋습니까? 반나절 공부에 2문제 맞는 게 훨씬 좋죠.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된다? 중개사법 잘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